시작할게요. 올해네요. 올해 냉년이 아니고 올해 1차 대비 개정 법령, 추가 법령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1월 달에 이제 성진 시험을 쳐요. 성진 시험 치면은 또 어떤 법령이 또 새로운 법령이 나오는지 그걸 제가 확인해 가지고 또 시험 전에 또 시간이 있으면은 또 간단하게 한번 풀어주든지, 시간 안 되면은 성진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집에서 유튜브로 올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편하게 문제 같은 거는 내가 카페에 올리면 되잖아요. 편하게 여러분들이 들으시든지. 그 나중에 공지를 따로 할게. 알겠죠? 자, 봅시다. 우리 국가공무원법 결격 사유가 개정됐죠. 개정됐는데 요거 두 개 3호, 4호가 개정됐어요. 페이지는 여기 있습니다. 요게 여러분 책 페이지예요. 책을 찾아도 되고요. 프린트물로 따라오셔도 되는데 책 한번 찾아보세요. 48페이지. 자, 요 두 개가 이제 살짝 개정됐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개정됐는데 어떻게 개정됐냐면은 요렇게 개정됐어요. 일단 프린트물로 다 드렸으니까 알겠죠? 수정은 나중에 하시고요. 듣기만 하세요. 자, 3호, 4호 이렇게 개정됐다. 요게 이제 옛날 거고 지금은 저렇게 개정된 거예요. 종료되거나 끝나거나 똑같은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라고 돼 있잖아요. 자, 끝나거나 갈로 속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외한다? 예, 포함한다. 끝나거나 여기에 포함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자, 여기에 있는 것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건지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물론 경찰 공무원법에 보면은 결격 사유가 있어요. 우리는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결격 사유를 따르지 않습니다. 경찰 공무원법에 있는 결격 사유를 따라요. 이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가끔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요. 경찰 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결격 사유가 있는데 두 개 공통되는 거, 그렇지 않는 거 이렇게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기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경찰 공무원법 결격 사유를 좀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호도요. 금고 이상 형 선고를 받고, 자, 금고 이상 형 선고잖아요. 형 선고인데 이거는 뭐라고 돼 있어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요거는 그냥 형 선고를 받고 이렇게 돼 있지만 요거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거 요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 보시고 이렇게 국가공무원법 결격 사유가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3호, 4호 요 정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요 그림 있죠. 67페이지. 자, 요 그림은 제가 요걸 빠뜨렸어요. 요걸 빠뜨려 가지고 요 그림은 이번 시험은 책에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시간 없으면 하지 마세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그래도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해서 내가 붙여드렸는데, 여러분 이번 시험을 위해서는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책에 있는 걸로 하시고요. 요거는 바뀐 내용은 올해죠. 올해 2차 시험부터 적용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1차 시험은 책에 있는 걸로 공부하시고 프린트물에 있는 요 내용은 올해 2차 시험부터 적용된다.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책에 있는 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요거 하나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 요거요. 자, 요것도 제가 보칙을 못 봤어요. 보칙. 이번에 이제 개정특강 빔 자료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에 나눠드렸던 거는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개정 법령을 찾아가지고 수업 진행상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요거는 지금 여러분 마지막 시험 치기 전 최종 개정 법령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하나하나 제가 체크를 해왔거든요. 하니까 보칙이 이게 또 숨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새로운 프린트물이 쪼는 한 장 여기에 제가 첨부해 드린 거예요. 알겠죠? 간단한 겁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성진시험과 성진시험
할 때 시험 성진이 있잖아요. 심사 성진이 있죠. 5대 5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뭐예요? 올해 시험이죠. 올해 시험은 그냥 5대 5로 하시면 돼요. 내년 있죠, 내년. 내년에는 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2024년 12월 30일까지니까 올해 시험은 5대 5. 그 다음에 내년 12월 31일까지는 6대 4로 바뀌죠. 그러면은 2026년부터는 어떻게 바뀌어요? 7대 3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7대 3으로. 이해하셨죠? 그래서 올해는 5대 5, 내년에는 6대 4, 후 내년에는 뭐예요? 7대 3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미리 갑자기 7대 3으로 바뀌면은 조금 승진 준비한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5대 5, 6대 4, 7대 3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번 시험은 뭐라고? 5대 5다. 올해는 5대 5다.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내년부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5대 5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올해까지는. 올해까지 다 합격하실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올해 합격 안 하실 거예요? 올해 합격하면 이거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올해까지는 5대 5니까요. 그죠? 신경 쓰지 마시고 5대 5로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특별 승진 계급 범위 있잖아요. 자, 요거 하나만 좀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2호, 3호, 4호, 5호, 6호 있잖아요. 요거는 원래 경정 이하가 아니고 뭐였죠? 경감 이하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원래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책에 보면. 맞나요? 자, 취향 정감하고 경위는 똑같아요. 취향 정감과 경위는 달라진 거 없습니다. 경정과 경감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2호부터 6호까지는 원래는 여기 있는데 이걸 위로 올라갔어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해하셨죠? 원래 여기에 요 내용이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내용인데 개정되면서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으로 올라갔다. 바뀌었다. 됐죠? 요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90페이지 보면은 90페이지 여러분 교재 뭐 책 없는 사람은 그냥 프린트물 보시면 돼요. 자, 요게 어떻게 달라지냐면 요거는 휴직이고 요거는 휴직, 직위 해제가 포함됐어요. 요게 포함된 거예요. 자, 직위 해제도 마찬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무슨 말입니까? 잘 보면은 어렵지 않죠. 승진 임용 제한 기간이 있잖아요. 우리 징계 받으면 뭐 18개월, 12개월, 6개월 하는 승진 제한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자,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내가 지금 현재 승진 제한 기간 중에 있어요. 다시 징계 처분을 받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승진 제한 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승진 임용 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징계 받아가지고 12개월 지금 승진 제한 기간이에요. 그러면 12개월까지는 1월부터 12개월까지는 승진 안 돼요. 승진 제한된다고요. 근데 또 징계를 받은 거야. 6개월 징계를 받은 거야. 아까 그 징계를 받았는데 6개월 승진 제한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죠? 여기서부터 또 6개월 더 추가된다 이 말이에요. 끝난 날부터 6개월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왜? 앞에 징계 처분을 받아가 12개월 승진 제한되고 또 징계를 받았으니 이게 끝나고 나서 6개월 또 제한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징계 처분으로 승진 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을 한 거예요. 지금 승진 임용 제한 기간에 있는데 내가 중간에 휴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징계 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 임용 제한 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그러니까 총 12개월인데 중간에 휴직을 했다 이 말이에요.
3개월 휴직을 한 거예요. 휴직.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복직을 하잖아요. 복직하면은 3개월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럼 토탈 12개월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직위 해제도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 이제 바뀐 거니까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정청탁에서는 요거 원래 10만 원, 20만 원이었죠? 그죠? 10만 원, 20만 원인데 여기 15만 원, 3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달라진 거죠. 그런데 참 이게 애매한 게 부정청탁은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법률이 개정되면 그것도 알아서 빨리빨리 개정을 해야 되는데 행동강령은 아직까지 뭐예요? 10만 원, 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강령으로 물으면 그냥 10만 원, 20만 원 대답하시면 되죠. 맞잖아요. 그게 규정되어 있는 거는 10만 원, 20만 원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부정청탁에서 물으면은 15만 원, 30만 원이라고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알겠죠? 그 법에 잘못되었던 잘되었던 그 법에 규정된 대로 답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오늘 15만 원, 30만 원으로 바뀌었다.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것도 바뀌었죠. 이번에 개정되면서 경찰 장비 관리 규칙의 130페이지에 자, 요게 뭡니까? 요게 1호, 2호. 원래 3개잖아요. 그죠? 원래 여러분 책에 3개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요건 근데 2개예요. 2개라서 요 2개는 해수해야 한다. 해수해야 한다. 강제 해수 대상자예요. 그래서 요거는 중사로 기억하시면 돼요. 중징계 의결 요구된 자. 경징계는 여기 안 속해요. 알겠죠? 경징계는 이미 해수 대상자에 속합니다. 중징계, 그 다음에 사의를 표명한 자. 요 두 사람은 무조건 해수해야 됩니다. 무기를 해수하여야 한다. 알겠습니까? 자, 다만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대상자가 이의 신청을 하거나 소속 부서장이 무기 소지 적격 여부에 대해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여한 무기 탄약 해수 여부를 결정한다. 이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요거 2가지는 강제 해수 대상자다. 무조건 해수해야 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요거는 뭡니까? 임의죠. 해수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해수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자, 우리 형사사건 있잖아요. 요거 2개가 좀 달라졌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3, 4, 5, 6은 똑같아요. 1, 2만 신경 쓰면 되죠. 원래 형사사건은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강제해수 대상자에 있었잖아요. 여기에 이제 임의로 내려왔어요. 임의로 내려왔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강제는 뭐라 그랬어? 징계, 중징계지요. 그런데 경징계, 감찰 조사 대상이 되거나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처분 중인 사람은 이미 해수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중징계하면은 강제, 경징계하면은 임의 이렇게 여러분 구분하시고 형사 사건은 이제 더 이상 강제가 아니다. 알겠죠? 이미 해수 대상자에 해당된다. 자, 이것도 2문자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형사 경감. 형사가 이제 계급이 경감이에요. 알겠죠? 형사 경감은 고정적인 불안으로 심의를 받았다. 알겠지? 심의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요 6가지는 이미 해수 대상자로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다만, 요 다만은 더 중요한 겁니다. 요 다만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강제는 다만 하는 걸 읽어보시고요. 이미 다만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사고 방지 등을 위해서 신속한 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여한 무기 탄약을 즉시 해수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는 할 수 있으며 자, 해수일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수 타당성을 심의하고 계속 해수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해서 해수한 것이 과연 타당한지 하지 않는지 그것을 만다 또 계속 해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걸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자, 요거 7일 이내 요것도 기억하시고요. 요 6가지가 임의 해수 대상자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합니다. 자, 그다음 요거는 똑같아요. 강제 보관 대상자는 보상술이 필요하다. 술상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술상사가 필요하다. 이거는 강제 보관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강제 보관 대상자예요. 아셨죠? 요거는 똑같고요. 요거 임의와 강제와 임의 요 두 가지가 개정되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 우리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죠? 368페이지입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개정된 게 하나 있으니까요. 참 웃기죠, 이게. 원래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맞죠? 근데 개정되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갔어요. 또 개정해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국무총리 소속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용은 바뀌지 않았고 소속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이원 자격 있죠? 이원 자격에서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알겠습니까? 이렇게 알겠습니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대신에 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바뀌었다. 이것만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자, 이거는 뭐 개정된 건 아니지만 조금 강조를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다 당연히 정리를 하실 거고요. 여기에 이원장 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기 이원 자격이 3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한번 보세요. 이원장은 23조가 이거예요. 여기 23조 2항이에요. 2호 3호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원장은 요 2호 3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2호 3호가 이원장 자격 요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1호라 했잖아요. 요 1호는 부위원장 자격 요건이 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1호 3호는 이원장 자격 요건, 2호가 부위원장 자격 요건. 이렇게 너무 틀리는 거예요. 아셨죠? 이 부분도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건 우리가 조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거예요. 여기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 위촉이라 하는 말이 있죠. 그렇죠? 이거는 행정안전부 장관 하는 말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하는 요 내용 2개가 이원장 자격 요건이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 하는 말이 없는 거 일반직 공무원, 요거는 부위원장 자격 요건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청법이죠. 아청법. 여기서도 하나 개정된 게 있습니다. 400페이지에 있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게 뭐죠? 이거잖아요. 사람에 대하여. 이거는 아동, 그죠? 청소년에 대하여.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자, 13세 미만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체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했으니까 성인도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신체 정신 장애가 있는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그러면은 아동 청소 나이가 몇 세인데요? 19세 미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19세 미만으로 이제 한정한 겁니다. 장애자분들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냥 사람에 대하여
범위가 넓죠. 성인도 포함되니까요. 이제는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했으니까 19세 미만이 되는 거죠. 13세 미만, 우리 장애자분들은 19세 미만. 알겠습니까? 그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것도 잘 구분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성폭력 처벌 특례법이 있습니다. 요게 왜 개정된 줄 아시죠? 영상 녹화 보존에 대해서 왜 개정됐는지 이혼 판결이 났잖아요. 증거 능력에 대해서 이혼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걸 개정할 때 대내적으로 개정한 거예요. 그렇게 뭐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뭐 위에 거는 달라진 건 없어요. 그냥 뭐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19세 미만인 피해자, 신체 정신 장애자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 요걸 줄여가지고 우리가 19세 미만 피해자 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줄여가지고 너무 기니까 이렇게 다 읽기에 너무 기니까 뭐예요? 그냥 19세 미만 피해자 등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줄여서 읽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영상 녹화 대상자가 됩니다. 맞죠? 누구를 영상 녹화한지 아시겠죠? 사람이 대상이에요, 대상. 자, 대상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 장치로 녹화하고 영상 녹화물을 어떻게 한다? 보존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렇죠. 전에는 촬영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자 녹화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일단은 뭐 핵심은 똑같습니다. 그죠? 표현 자체를 좀 다르게 표현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한다? 녹화도 하고 녹화한 영상물을 보존도 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달라진 건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조사하기 전에요. 조사하기 전에 요거 1호, 2호 조사 과정이 영상 녹화된다는 사실, 또 영상 녹화된 영상 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조사하기 전에 뭐예요? 피해자 나이, 인지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를 고려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무조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됩니다. 그리고 이 녹화되는 영상물은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무조건 설명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9세 미만 피해자 등 법정 대리인이 원치 않아요. 원치 않은, 그 촬영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녹화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영상 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요거는 뭐 전에 있는 법령에도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여기 있는 내용은 사실은 여기 있었죠. 예외적으로. 아니다. 2항에 있었죠. 2항에. 그죠?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이 원치 않으면은 촬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이해하셨죠? 어려움 없죠. 그죠? 자, 그 다음 요거는 똑같지 않아요. 자, 다 했어. 녹화를 했어요. 그러면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뭐 한다? 봉인하고. 봉인은 누가 앞에서 한다고?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피해자 앞에서 해도 되고 변호사 앞에서 해도 됩니다. 둘 다 앞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봉인할 때는. 그런데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피해자만 해야 돼요. 이것도 피해자 또는 변호사로 하여금 하면 틀립니다. 이런 것들은 조심해서 정리를 여러분들이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검사월이 사법경찰관은요,
요 19세 미만인 피해자 등과 법정 대리인이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하면은 영상 녹화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조서를 조서 사본을 교부를 합니다. 자, 사본을 교부해도 되고요. 그죠? 아니면은 어떻게 하죠? 녹화한 영상물을 재생해서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아시겠습니까? 자, 조서 사본을 알겠죠?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든지 아니면 녹취서가 있어요. 녹취서 사본을 또 발급하든지 아니면은 녹화한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알겠습니까? 기억하세요. 뭐 똑같습니다. 뭐 여기서는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거는 없어요. 단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신경 쓰시고 나머지는 조금 달리 표현을 했을 뿐이지. 알겠습니까? 크게 뭐 여러분 핵심에 시험에 넣을 수 있는 핵심은 달라진 거 없어요. 똑같다. 알겠습니까? 똑같다. 자, 이게 이제 달라진 거죠. 자, 이거는 뭐 크게 우리가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는 것은 이제 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뭐 증거 능력이야 형사소송법 시간에 여러분들 배우면 되는 거고요, 그죠? 여기에 있어서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걸 얘기해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 성폭력 특례법에서 이혼 판결이 났잖아요. 증거 능력, 촬영한 영상물 증거 능력을 그지? 거기에 대해서 이혼 판결이 나가지고 여기에 있는 바로 영상물 녹화물 증거 능력 특례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내용이 제정이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혼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 진술이 영상 녹화된 영상 녹화물은 자, 같은 조 4항에서 6항까지 앞에 절차가 있거든요.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 녹화된 것으로 다음 각호 1호 2호입니다. 요게 해당되는 경우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이제는 녹화된 영상물은 뭐예요? 증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4호에서 6항이라 4항에서 6항이라 그랬잖아요. 이거예요. 4항 여기 이제 5항 6항이 빠졌는데 4항 5항 6항 뭐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안 집어넣습니다. 요 세 개 요 절차에 따라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영상 녹화된 것으로서 요게 해당되는 경우는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증거로 할 수 있다가 맞지 증거로 해야 한다 하면 틀려요. 이렇게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과거에. 알겠죠? 뭐 증거 보전 기일, 공판 준비 기일, 요거 뭐 형소법에서 다 공부를 할 거예요. 뭐 지금은 안 할 거죠. 지금 안 하죠. 공판 수업 안 하잖아요. 수사 절차까지만 하니까요. 증거 보전 기일, 공판 준비 기일, 공판 기일의 그 내용에 대해서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그 다음에 19세 미만인 등 다음 각호 요거죠. 사망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거나 신체 정신 질병 장애가 있거나 소재 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해에 준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사유로 공판 준비 기일,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아시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읽어보세요. 이 자체를 가지고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내용은 읽어보시고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이제 녹화된 영상물을 어떻게 된다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내용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는 마시고 이 결과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혼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특례가 제정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이거죠. 그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이게 또 뭐 거의 다 바뀌어 버렸어요. 황당하게도 굉장히 황당합니다. 제가 그 오늘 추가 자료에 미래치안정책국이 있고 범죄 예방 대응국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전에 추력을 나눠줄 때 요걸 못 나눠줬어요. 빠져가지고 제가 추가로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요 같이 붙이면 됩니다. 뭐 미래 치안 정책국은 별로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범죄 예방 대응국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여러분 추가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범죄 예방 대응국 있잖아요. 사실은 이 경비업이라든가 각종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한 사항 있잖아요. 이거는 원래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생활안전국에 있었어요. 생활안전국에 있던 내용을 이렇게 범죄 예방 대응국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관할을 하도록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여기 있는 내용들 보면 전부 다 뭐예요? 옛날에 생활안전국에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 경비업도 그죠? 생활안전국에 있었는데 지금은 범죄예방 대응국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요거 풍속, 성매매, 사범에 대한 지도 단속은 여기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갈로 속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단속은 어디서 해요? 형사국에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형사국에서 하는 거예요. 형사국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바뀐 거 아니잖아요. 전부 다 옛날에 생활안전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범죄예방 대응국에 하는 관할이다. 분장 사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경비업, 안전사고, 그 다음에 풍속, 성매매 지도 단속은 여기서 하지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단속은 형사국에서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적결심판, 그 다음 지구대와 관련된 거 전부 다 범죄 예방 대응국과 관련돼 있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국이 사라졌어요. 교통국이 사라지고요. 전에는 교통국이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교통국하고 생활안전국하고 합쳐버린 거예요. 생활안전국에서 하는 내용을 범죄예방 대응국으로 다 빼버리고 일부를 빼버리고 몇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옛날에도 생활안전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추가된 거죠. 자치경찰이 추가되고 교통이 추가되면서 생활안전 교통국으로 새로운 조직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두 개의 조직이 통합된 거죠. 일부 정리가 되고, 자 생활안전국에 있는 일부 내용은 범죄예방 대응국으로 빠지고, 그죠? 일부만 남아 있는 겁니다. 요거 알겠죠? 이건 옛날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아동학대 예방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뭐 가출인, 실종아동, 여성범죄, 뭐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성매매 전부 다 뭐예요? 여기에 관련된 이런 생활안전교통국입니다. 옛날하고 똑같아요. 자, 자치경찰과 관련된 것도 여기서 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과 관련된 거 있죠? 이런 내용도 여기서 합니다. 이제는 생활안전교통국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다 일일이 한 개 한 개를 외울 수가 없어요.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치경찰 제도, 자치경찰이 나오면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생활안전교통국이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전에 있었던 거죠. 똑같은 거죠. 요까지는 생활안전국에 옛날에 생활안전국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소년범죄 그리고 아동학대, 소년범죄, 여성범죄 간단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하나하나 못합니다. 소년범죄, 여성범죄, 그 다음에 가출, 실종 이렇게. 그 다음에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우리 법령 다 배우잖아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스토킹, 성매매. 알겠죠? 그 다음에 교통과 관련된 것들.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일일이 뭐 두 문자를 따서 다 외워야 되는데 그렇게 공부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 제도 하면은 생활안전교통국. 그 다음 여성범죄와 소년범죄. 그죠? 그 다음에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성매매. 그죠? 이런 것들 생활안전교통국. 그 다음에 이제 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은 생활안전교통국이다. 그렇게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경비국은 뭐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경비국. 자, 경비업은 범죄예방 대응국이죠. 범죄예방 대응국 사무고 처원경찰은 경비국 사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알겠죠? 경비업이 경비국 하면 안 돼요. 경비업은 범죄예방 대응국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이건 똑같아요. 정각 똑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뭐 청원경찰, 민방위, 그죠? 예비군. 다 여러분과 관련돼 있잖아요. 청원경찰, 민방위, 예비군, 경찰작전, 테러, 경호, 알겠습니까? 그다음 경찰 부대 이런 거 전부 다 경비국이에요. 요거는 바뀐 거 없으니까요. 기존에 공부했던 대로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편하잖아요. 자, 정보국도 뭐 이름이 바뀌었죠. 공공안녕정보국인데 지금은 그냥 치안정보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똑같다. 뭐 그래 보셔도 돼요. 뭐 우리 한 가지만 집시법 있죠. 집회시위. 집회시위는 어떤 사무입니까? 치안정보국 사무다. 알겠습니까? 요거 한 개는 꼭 기억을 하세요. 아시겠죠? 다른 건 몰라도. 자, 수사국은요. 옛날에 수사국이 있고 사이버 수사국이 있었어요. 여러분 책에 보면 사이버 수사국이 있어요. 책에 보면 있죠. 사이버 수사국이 폐지가 돼요. 폐지가 되고 거기에 있는 업무가 어디로 붙어요? 수사국으로 붙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6번부터 12번까지가 사이버 수사국에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냥 수사국에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 수사, 디지털 범죄가 나오면은 수사국과 관련돼 있다. 알겠죠?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다음 형사국은 또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기 다 해야 됩니다. 범죄예방 대응국 꼭 체크하세요. 범죄예방 대응국은 시험에 놓을 수 있는 1순위입니다. 생활안전교통국 1순위입니다. 경비국 형사국이 1순위예요. 4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는 다 포기하더라도 4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4개가 뭡니까? 범죄예방 대응국, 생활안전교통국, 경비국, 형사국이에요. 요거 4개만큼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도저히 뭐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는 포기하시더라도 요거 4개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이번에 개정되기 때문에 또 놓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자, 형사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교통사고, 교통범죄에 관한 수사지휘감독이잖아요. 이렇게 교통사고, 교통범죄에 관한 교통이 나오니까 생활안전교통국 하면 곤란합니다. 알겠죠? 요거는 수사와 관련된 거니까 형사국에서 하는 거예요. 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마약 범죄, 뭐 성폭력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단속, 수사지 감독, 얘들에 대한 수사지 감독뿐만 아니라 얘들에 대한 성매매 단속까지 이것도 형사국에서 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대상 성매매 단속은 범죄예방 대응국이 아니에요. 형사국이에요. 아셨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똑같습니다. 옛날과 똑같아요. 형사국도 달라진 건 없다. 그래 보시면 돼요. 크게 달라진 거 없어요. 형사국도 잘 여러분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안보수사국도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안보수사국은요. 보안관찰, 북한과 관련된 거, 그렇죠? 북한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안보수사국이에요. 자, 외사국 하는 건 없어요. 우리 경찰 조직에 외사국 하는 건 사라졌습니다. 알겠죠? 외사국 하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인터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폴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폴은 어디 있냐면 어디에서 업무를 보느냐 하면은 경찰청 국제협력관이 있어요. 여기서 인터폴 업무를 봅니다. 이제 외사국 없어요. 옛날에는 경찰서 외사국 안에
외사 수사과가 있었잖아요. 그 수사과 안에 인터폴계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예사국 자체가 없어요. 경찰청에 국제 협력관이 인터폴 업무를 본다. 그럼 여기 있다고 보세요. 무슨지 아시겠죠? 요 정도 일단 요 정도만 인터폴은 여기 있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뭐 북한과 관련된 거, 보안 관찰과 관련된 거. 그리고 이거 하나 조심하세요. 외사 보안 업무 지도 조정도 어디서 한다? 안보 수사국에서 한다. 그 정도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지? 많이 남았나? 한씩 다 가지는 못하겠다. 추가 법령도 하나 있어가지고, 그렇죠? 자, 개인정보보호법인데 뭐 동의받는 방법이 이번에 좀 개정됐어요. 586페이지에 있는데 이것도 크게 신경 쓰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신경 쓰지 마시고 뭐 개정되었으니까 제가 언급을 하기는 하는데 뭐 크게 뭐 신경 쓸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일단은 한번 간단하게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자,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정보 주체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각각 동의 사항을 구분해서 정보 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동의합니까?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내용을 알려야 됩니다. 정확하게 상대방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알고 동의할 수 있도록. 알겠죠? 정확하게 알고 동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라 이 말입니다. 무슨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경우 다음 각 호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해서 각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책에는 이런 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어요? 그렇게 돼 있구나. 요거예요. 요거 두 개는 요게 1호가 요거예요. 정보 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 주체 동의를 받은. 15조 1항 1호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17조 1항 1호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1호 하는 거는 요걸 말한다. 내용이 1호 내용이 요거예요. 요것도 기왕이면 새로 프린트 붙여줄 걸. 그 다음에 요게 3호 4호 요거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는 경우예요. 별도 동의를 받는 경우. 그 다음에 5호 6호. 5호 6호는 정보 주체에게 바로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요 두 개예요. 요거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말란 말이에요.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하라고? 상대방에게 동의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정확하게 상대방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그 다음에 동의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정도만 기억합니다.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요거는 좀 뒤에 거는 신경 써야죠. 앞에 거는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요것도 거의 뭐 중복되는 거예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동의를 서면으로 받았을 때는 바로 보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명확하게 어떻게 하라? 표시해서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읽어보세요.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정보 주체자에게 알려야 한다. 자, 요거는 꼭 기억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주체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려야 하고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개인정보 처리자지 정보 주체가 된다, 부담한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을 함. 입장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예요. 정보 주체가 아닙니다. 아셨죠? 이게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다른 것들은 편하게 읽어보시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요거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치안종합 상황실 운영 신고 처리 규정이 요게 바뀐 거예요. 요거만 바뀌었어요. 코드 1부터 요게 바뀌었어요. 전에는 코드 1, 2, 3만 있었잖아요. 지금은 0부터 4까지 있어요. 그리고 요 코드 0부터 3까지는 지령이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하고 요 4만 뭐예요? 예, 지령이 필요 없어요. 막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요 내용 밑에 나와 있잖아요. 코드 0부터 3까지는 지령을 해야 하고 코드 4는 지령을 하지 않고 그렇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한 번에 요 내용을 여기서 바로 딱 구분하시면 됩니다. 0부터 3까지는 필요하고 4는 필요 없다. 요 내용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요 내용도 시험에 나왔잖아요. 옛날 같으면 코드 1, 2는 지령하고 3은 지령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요건 구분했으니까 코드 0가 뭐고 1이 뭐고 2가 뭔지 구분하셔야 돼요. 코드 0가 뭡니까? 이동성 범죄, 또 강력범죄, 현행범. 자, 실시간으로 전파. 요걸 기억하세요. 실시간, 이동성 범죄, 실시간으로 전파가 필요한 경우에요. 지금 현재 범인이 뭐예요? 뭐 차를 가지고 뭐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1, 2 치안 종합 상황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찰차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실시간으로 전파를 해야 돼요. 실시간으로. 어디로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순찰차가 뭡니까? 그걸 듣고 추격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경우는 코드 0가 됩니다. 가장 뭐 긴급한 사항이 되겠죠. 코드 0가 그죠? 바로바로 알려줘야 되니까 바로바로. 그 다음에 코드 1은 뭡니까? 요거는 지금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이 지금 굉장히 임박할 때, 또 진행 중일 때, 또 직후인 경우, 또 현행범은 여기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현행범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이거는 강력범죄 현행범이고 이거는 그냥 일반 현행범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사람에게 생명 신체에 대한 어떤 위험 발생이 굉장히 임박해 있거나 지금 진행 중이거나 직후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일 때는 코드 1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범인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지금 막 대치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범인이 인지를 잡고 있어요. 진행 중이잖아요. 대치하고 있는 거는 임박한 상태고 인지를 잡고 있으면은 진행 중이잖아요. 그 사람은 뭐 다치게 하고 그러면 직후잖아요. 그 굉장히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이때는 코드 1이 되는 거예요. 자, 코드 2는요. 생명 신체에 대해서 이런 경우는 아니고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잠재적. 알겠죠? 차이 아시겠죠? 코드 1은 현재 임박하거나 진행 중이거나 직후인 상태고 요거는 앞으로 위험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 그런 경우도 현장에 출동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코드 3은 뭐죠? 예, 즉각적인 현장 조치는 불필요합니다. 말고 즉각적이지 이건 읽지 않고 현장 조치는 불필요하나 이것만 또 기억한 사람이 있어요. 곤란합니다. 현장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하면은 출동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출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바로 현장 조치는 필요 없다는 말이지 현장 조치 자체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잘 읽어야 됩니다. 바로 현장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근데 현장 조치가 하기는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바로 할 필요는 없지만 바로 수사 전문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 그 다음 이제 요거는 코드 4는 뭐죠? 긴급성이 없어요. 현장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주로 말로써 조치를 다 처리를 다 하게 됩니다.
긴급성이 없는 위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치령할 필요가 없다. 알겠죠? 이렇게 잘 구분해서 정리. 이것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으니까요. 알겠죠? 자, 스토킹은 쉬었다 합시다.